네, 그 기조실장님 일단 먼저 예, 지금 이제 세 개의 법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기준이요 재정 진단을 하고 이 재정이라고 하는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조조정을 한단 말입니다. 지금의 이제 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 과연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그리고 그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과연 단순하게 대학이 가진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이런 게 다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그것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도 있는데 이게 재정 진단만 가지고 대학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이런 식의 법 체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교육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오늘 뭐 그 세계 의원입법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대해서 오늘 진수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. 의원님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부에서 검토하고 또 뭘 맨날 입장을 내부에서 정하도록 검토하고 맨날 다 답이 어떻게 질문이 10가지면 10가지는 답변은 맨날 한 가지예요. 저 조금 전에 이미성 진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다행이게도 상대적이지만 34년까지는 이 정원 감축 속도가 좀 늦다.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하자. 이런 저는 제안을 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. 그러면 대학이 도대체 그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새로 바꾸는 어떤 혁신안을 대학 교육부와 대학 당사자들이 모여서 적어도 2, 3년 계획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안을 짜고 그 기초 위에서 저는 구조조정이 되는 게 맞다.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요. 돈 없으면 알아서 망해라 이거예요. 이거 사실상 저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망하는 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무슨 인센티브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교육부는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교육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의 위치나 또는 지역에서의 역할,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대비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. 다만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대학의 어려움이나 구조조정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아까 얘기했지만 2005년부터 이미 예견되고 대학 구조조정 특별법까지 나왔잖아요. 20년 동안 지금 그 시도들이 있었잖아요.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때 못했잖아요. 정부와 교육부가. 그렇죠. 그럼 지금 제대로 된 대학 혁신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.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하인섭 그 진수님께 여쭙겠는데요. 아까 그 인센티브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아까 그 김경애 진수님께서는 뭐 이 초중등 사립 그거 해산 과정에 되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재정 부담도 굉장히 크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의 사립대들이 이제 1차 대상이 될 텐데 저는 이게 그 해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잘 안 팔리는 재산 있잖아요. 재단에 이런 거를 이제 공적으로 떠넘기고 그 부담을 공적 부담으로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그 30% 장려제를 활용하는 방식에 악용될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알기에 일단 그 구성원 보호를 하고 나서 남는 재산이 사학진흥재단의 청산계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 청산계정에 들어갈 때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것들은 그 가격대로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그 사학진흥재단이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가격으로 그 재산을 사들이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디에 있으나 다 종합대학이잖아요. 이 잘못된 대학 정책 때문에
정말 저 상간 저기 벽지에 있는데도 다 종합대학이에요. 그게 현실인 거를 생각하셔야죠. 그리고 그 김경애 진수리님께 여쭙겠는데요.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유재산으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이미성 진수린도 사실 지적한 바가 있지만 지금 사실 뭐 이게 초기에 뭐 교지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출연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산 출연 받는 시점부터 상속세 증여세 면제되고 그렇죠. 우리나라 대학은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나 이자 소득, 자산 양도 소득 다 특례 적용 받고 그리고 실비 무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 부가세 또 면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세, 증여세, 법인세, 부가세를 학교를 운영한 기간 내내 사실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교육부 정부 지원 예산 지원 말고도 이런 식 온갖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아왔거든요.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사유재산이라고 보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측면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난번에 고등교육 그 특별회계법안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. 근데 이때 그 대학 당사자들 있잖아요. 재단하고 구성원들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. 고등교육 예산 재정 확충에 대해서.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은 되게 공감도가 떨어졌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평가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리 사학 대표적인 건 사학 비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대부분 다 사립대학 출신들이었어요. 다 대학 교육 사립대학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대학 교육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하는 이런 두 가지 점을 한번 보시면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아까 말씀하신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예, 뭐 공공성과 사유재산성에 늘 이제 대립되고 사립학교법도 나오지 않습니까? 이제 그게 적정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사립학교 운영하면은 증여세도 안 내고 그다음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을 받죠. 그게 이제 교육 목적에서 벗어나서 일반 용도로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에서 사립학교가 높은 비중이 높은 이유 아시잖아요. 정부가 사실은 민간 자본 유치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80%가 되고 전문대학 90%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50%가 넘지 않습니까? 이제 그게 이제 교육 목적으로 안 썼을 때 재산 출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당한 기여도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.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저는 그걸 기여도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. 그 말씀의 초점은 그겁니다. 네.